나 오늘 7회입니다. 7회 유치권. 자, 유치권 그 담보물건이 우리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질권은 우리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 배워야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과 저당권 중에서 이제 통유성이라고 그랬어요.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유성. 이 통유성은 첫째 부종성 있느냐, 부종성. 그다음에 수반성. 그다음에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물상 대위성은 사실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물상 대위가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있어야 물상 대위가 되거든요. 그럼 부종성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자,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고 공사대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죠. 부종성이야. 다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요. 수반성은 돈 받을 거에 넘어가면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반성 다 있어요. 이렇게. 불가분성은 뭐냐면 나눌 수 없으니까 만약에 1억인데 9천 받았다. 1,000만 남았어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불가분성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물상대위성은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됐어. 그래서 목적물이 저당권에 목적물이 있어요. 이게 멸실됐고, 그 다음에 훼손됐고, 공용징수가 됐어. 공용징수가 됐을 때 여기에 멸실했다. 보험금이 나올 거고, 훼손시켰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공용징수 때 보상금이 나오겠죠. 여기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됐을 때 같이 변형물인 보험금, 손해배상, 보상금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물상되어 있어. 이거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죠. 요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 물상대위성에서는 여기 하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 금전 가치물이니까 여기에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않아. 근데 매매대금에 미치는 이 공용징수에 협의수용과 재결수용이 있는데 협의수용의 경우는 매매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죠. 그래서 협의수용의 보상금은 저당권자의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유치죠. 반환 거부죠. 근데 여기는 반환 거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1번 한번 보세요. 요 1번 문제가 거기에 1번 담보물권의 특성 중 담보물권이 모두 공통된 거는 3개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거 3개. 그죠? 3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럼 우선변제권은 어디에? 유치권은 없죠. 물상대위성 같고. 그다음 수반성 공통적이죠. 유치적은 유치권만 있습니다. 그다음 물상대위성 마찬가지죠. 물상대위성도 유치권 없어요. 불가분성, 수반성. 그래서 3가지입니다. 답은 4번이죠.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 2번 문제는 유치권과 동시에 항명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지금 유치권 배울 거예요.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저 사법시험 볼 때 2차에 이게 25점짜리도 배정이 돼서 본 경험이 있는데 2차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이야.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죠. 한 권능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하나는 채권 계약에서 발생하는 한 권능이요. 유치권은 요거는 물권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이게 채권하고 이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가 있어요. 결령관계. 관하에 생긴 채권이죠. 근데 이 결령관계 여기는 없어도 돼요. 결령관계. 그래서 결령관계는 이따 좀 별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서 물권은 다른 담보 제공하면 타 담보 제공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을 청구 가능한데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상대방, 즉 당사자 간에만 주장하다. 당사자 간에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어요. 병존할 수 있다. 자, 요 정도가 차이점으로 부각됩니다. 2번 보세요. 유치권과 동시행항변 차이점 틀린 걸 보시죠. 유치권과 동시행항변 모두 공평의 이념이죠. 공평의 이념. 기초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평하니까. 그래서 돈을 내가 공사대금을 안 주고 공사대금도 돈 안 준다. 공평하죠. 항변권 네가 돈 안 주면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겠다. 다 공통점은 공평의 이념입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2번이죠.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항변권은 그냥 채무이행 거절이죠. 채무이행 거절. 유치권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항변권에서는 소멸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하지만 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제공받을 때까지가 행사 가능합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 이행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은 원고 패소 판결하지만 아니죠, 그죠? 둘 다 상환 급부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부 승소, 다른 말로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합니다.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평 이념이니까 당신 주고 당신 주세요라고 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 똑같은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유치권에서 옳지 않은 걸 그러시오.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하고 효력이 중요한데 유치권은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 첫째가 성립요건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근데 자기의 물건은 안 되겠죠. 자기 건 안 됩니다. 자기 물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채권과 이 물건 사이에 목적물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돼요. 결련 관계는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것은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를 했어. 근데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는 결연성이 없어요. 권리금 줬다고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해 놨어. 그럼 필요비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결연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공사대금과는 결연성이 있죠. 물품대금, 공사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선대금 같은 거. 수선대금 이런 것들은 다 이 결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권리금.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 우리 명의신탁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했을 때 돈을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있느냐? 결연성이 없습니다. 결연성이 없다. 자, 그래서 가장 나온 요런 것들이 가장 기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라는 거는 이 매매가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매매가 취소됐을 때 서로 부당이득은 동일한 법률관계가 결연관계가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 결연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건 목적물 자체로부터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해요. 목적물 자체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손해배상과는 결연성이 있어. 그런데 조심할 게 사람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때는 결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사람이 잘못해서 손해 발생했다면 이거는 결연성이 없지만 목적물 자체로부터 손해가 발생했다. 걔한테 물렸어. 그럼 걔한테 물렸으면은 걔로 인해서 내가 치료비 채권이 발생했죠. 그죠? 걔를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잘못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 발생했다. 결연성이 없습니다. 이 결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변제기 도래입니다.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입니다. 다른 저당권은 효력 요건이죠. 효력요건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적법한 점유해야 되죠.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데 이 입증은 누가 하느냐?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적법한 점유를 입증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상대방이 불법 점유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유는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하도록. 근데 문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이 유치권자, 즉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점유 개시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요 경매, 개시, 결정하면서 플러스 압류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압류 저촉효 때문에 요 전까지 점유도 해야 되고 변제기도 도래해야 됩니다. 결연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점유도 해야 되고 이때까지 변제기도 도래를 해야 만약에 경매 들어가서 경락받은 A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후 압류 효력 이후에 변제기 도래 이때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어렵게 한번 나왔습니다. 27회 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배제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배제 특이하게. 유치권은 배제 특이하게 없을 것. 그래서 아까 필요비율에 대해서 야 원상복귀해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특약을 한 거로 보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서는 유치권의 효력에서는 유치적 효력이죠. 첫째가 유치적 효력이다.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환 거부입니다. 반환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돈 내놔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제 청구는 안 돼.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때 돈 내놔라는 것은 청구할 수 없어요. 반환 거부뿐입니다. 유치권. 두 번째,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유치권자도.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선 변제 경매가 아니고 이게 돈으로 환가 위한 경매라고 그래요. 환가 위한 경매 청구권.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은 만약에 여기에 수선을 했어요. 수선해서 자전거를 수선했는데 수선 대금을 주지 않아. 그런데 이게 보관하기 힘드니까 법원에다가 자전거라 그러면 법원에다가 요 평가를 해주세요. 감정평가해 주세요. 그래 해서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시가도 3만 원이라면 이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충당권이 있다는 거죠. 충당권,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다가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존 위한 사용권입니다. 보존 위한 사용권. 원래는 유치권은 유치물을 사용되어, 그러니까 채무자가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제공 못해요. 원칙은. 근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사대금 태권에 대해서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안 주니까 이 공사업자가 이 보관하기 힘드니까 가서 그냥 들어가서 거주해 버립니다. 이 거주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승낙이 없이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때 보존 위한 사용이라도 이때 이 갑한테는 월세 상당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뭐 다섯 번째가 뭐 과실을 주택에서 충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것도 유치 중에 비용,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도 있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출이 한번 나오는 게 소멸 쪽에서는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럴 때는 원래 일반적 소멸 사유가 목소, 불혼공이 있었죠. 목소, 불혼공. 목소, 불혼공.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했다. 유치권 소멸했죠. 근데 여기 소멸시효 관련해서 이 소멸시효,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근데 여기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행항변권도 같아요.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은 행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요거는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유치권을 포기한다. 혼동한다. 유치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공용징수를 한다. 이것들은 일반적 소멸사유인데 특이한 소멸사유가 아까 다른 담보 제공입니다. 다른 담보 제공에서 유치권자가 승낙할 때 두 번째가 점유상실이죠. 점유상실도 유치권을 소멸하죠.
점유상실로 유축적 소멸하니까 이 뭡니까? 유치권 자체기에서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것들은 가끔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으로 가끔 출제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승낙 없이 유치권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피담보 채권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맞죠?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다 성립하죠. 4번입니다. 유치권은 권리가 아닌 것.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래서 충당합니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죠. 간이변제 충당동권이 있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없어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가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제공 청구권이 없어요. 유치권자. 5번이 답이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물상대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하기에 의무기준이니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러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죠.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도 성립할 수 있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아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라 해서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라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건축 차재를 매도합니다. 시멘트 팔았어요. 시멘트 팔아서. 근데 시멘트로 건물 지었겠죠. 근데 시멘트 판 사람이 그 차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그 건축 차대 재금 태권을 담보하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없습니다. 5번이 답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90%가 기출을 변형하는 거예요. 이게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면 다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 변형이다. 90%가. 그러면 기출문제 10회분만 잘 이해한다면 90점 맞는다 이거죠. 네? 기출문제 잘 이해하면. 그래서 제 문제집은 거의 기출문제를 많이 변형을 했으니까 이 기출문제, 이 문제를 잘 변형하면 됩니다. 6번,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관계, 유치물을 간접 점유한 아까 제3자가 이 점유에서 제3자를 간접 점유시킨다면 직접 점유를 해서 간접 점유할 때는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 점유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1번이 답이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는 청구 안 되죠. 병락인에게 돈 내놔. 아까 유치권만 가능하지. 나는 못 줘라고 반한 거 보지 변제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들렸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피담보채권 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유치권이든 동시행항변권이든 행사 자체가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여기 공사대금 채권 시효가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자가 만약에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해버립니다. 진행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긴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권이 있죠. 과실 충당권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주택에 거주해서 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그죠?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7번.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소유, 이게 작년 기출인데 202로 202호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2호만 점유하겠어. 그러면 202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은 201호, 202호 대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갑의 유축권은 을 소유, 구분 소유,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근거로 해서 피담보채권을 해서 성립하겠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건 1번이 답입니다. 갑은 을 소유, 구분 소유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축권에서 경매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경매에 의한 유축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는 201호 하나밖에 안 차나요? 그죠? 점유는 201호 하나밖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201호만 해야죠. 그죠? 대금 다 받지만. 그 다음에 갑은 201호의 경매 절차에 매각됨으로 우선 변제는 안 되죠. 유축권자는 반환 거부지.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 병에게 임대합니다. 할 수 없죠. 그죠? 임대합니다. 근데 을은 유축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 그러면 병은 을에게 승낙 없으니까 병은 을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자,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시오. 유치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물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 비용이 자기가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거죠. 그래서 수급인이 소유권이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죠. 자기 물건 안 됩니다.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를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선관주의라는 것은 나무 물건이니까 더 주의 깊게 보관하라는 얘기죠. 갑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아까 그랬어요. 아까 점유는 적법 점유인데 유치권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상대방이 불법 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내가 적법한 점유다. 즉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추정되어 있고. 3번이 답이고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서 갑이 간접 점유합니다. 이 점유는 안 된다 그랬죠.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나겠죠. 맞습니다. 9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죠. 맞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계약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계약명의 신탁자 여기 있죠? 아까 계약명의 신탁에서 요거 가령 갑이 명의신탁에 약정을 해요. 그리고 3억을 주면서 집 사놔라. 그래서 병한테 집을 샀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어. 그러면 약정은 무효지만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죠. 계약명의신탁. 그럴 때 갑은 실명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갑은 을한테 실명법 풀하면 부당이득으로 2억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갑이 2억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데 안 주니까 갑이 이 건물을 유치하느냐. 유치할 수 없다는 거야. 네? 사무 안 준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아까 3억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점유한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 유치권에 관해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는데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을 유추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침으로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맞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아까 경매 청구권 있죠? 환가 외형 경매 가능합니다. 그렇죠? 유치권자는 배당 요구도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 참가할 수 없어요. 반한 거 보지.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배당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우선 변제에 의한 경매가 아닙니다. 환가에 의한 경매라고 그랬어요. 틀렸고. 4번 유치권자는 유침으로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권 있죠. 그 다음에 이자에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그럼 압류가 동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았어. 그럼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아니죠. 유치권을 적법한 점유가 아니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가 아닙니다.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후에 들어왔죠.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에?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권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 전에 점유든 변제기든 도래일 때 성립해야 되는데 요 후에 성립했다.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성립은 합니다. 다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요 5번 지문이 사실은 5번 지문 있잖아요. 5 판례가 13번과 같이 또 연결이 돼요. 13번 27일 때 가장 어렵게 나왔는데 13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13번 봅시다. 주택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이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변제기가 보존 등기 후 2개월 후죠. 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보존 등기 마쳤으면 변제기 도래는 3월 15일이죠. 2개월 후니까. 근데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해서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아까 뭐요? 경매 개시 결정 되면은 압류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게 2월 8일이잖아. 그죠? 근데 변제기 도래는 지금 3월 15일이잖아. 예? 그러면 이때 압류 효력 때문에 요때 점유를 이전받고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손치더라도 이 압류잖아. 압류가 중요하잖아. 압류에 접촉되면 다 요게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경락받은 사람한테 나는 유치권자니까 대항 못한다. 인도 거절을 못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거기에 간단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16년 10월 17일에 대금을 납부한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했어. 그러면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옳은 걸 놓고 그러시오. 병은 경락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죠? 틀렸죠? 을은 동시행항변권 아까 쌍무계약 자체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시행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입니다. 그래서 10번의 5번과 13번은 결국 같은 판례입니다. 11번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했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을은 유치권자죠.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죠. 을은 건물을 경매할 수도 있죠. 환가위에서. 을은 그리고 이 환가위라는 건 경매를 해서 돈으로 환가하잖아요. 환가하고 상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상계 무슨 말인지 알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아라 보지만 경매에서 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너 있잖아. 내가 받을 게 있고, 그죠? 받을 게 있으니까 상계 처리하자. 퉁치는 거야. 에? 환가위에. 그 다음에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로 점유해야 되고요. 을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다. 적법하죠.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런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을이 과실 없이 X건물을 소실했습니다. 그러면 자,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채권에 비친다. 아까 물상대위가 안 되죠. 아까 우선변제권이 안 된다. 물상대위가 안 되죠. 우선변제가 안 됩니다. 아까 보험금, 손해배상, 보상금에 우선변제가 안 됩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12번 임차인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모두 고르시오. 보증금 좋다고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죠. 안 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필요비는 가능하죠. 필요비 채무불이행료로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합니다. 원상회복 약정이다. 비용을 포기한 취지죠. 그러니까 비용을 포기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성립한 채권을 담보해 유치권 성립하죠. 개가 있는데 개한테 물리고 개를 잡던 개를 이 보호살펴 주는 중에 채권이 발생했던 상관없습니다. 부들 사건 틀렸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한다면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보호 청구권과 유치권 자체에게는 반환 안 됩니다.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끝나니까 점유권으로 가야 돼요. 유치권은 틀렸죠. 유치권자는 유치원을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가 승낙 없이 유침을 사용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죠. 틀렸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면 변제기 도래 전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근거로 해서 유치할 수 없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입니다. 을이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의상으로 공급받아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을은 임차인이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적법하죠.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이 병에게 의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 건축자재 의상대금 채권자 병은 건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순수한 매매대금 채권이지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안 됩니다. 1번이 틀렸죠.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하는 수리비 채권은 가능하죠. 유치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유치권은 물건이잖아.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도 가능하죠.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6번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시오.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 그럼 압류가 가치가 들어간다 그랬죠.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줬어요.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조심하세요. 여기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자 이게 점유해서 변제액이 도래했으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이때 변제액이 도래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은 해요.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인도거절 못하는 거야. 성립은 할 수는 있어. 이건 뭘 물어봤어?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성립은 할 수 있는데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 개시கள் 기입 등기 전이든 후든 다 성립은 합니다. 성립은 하는데 전에 성립했으면 대항할 수 있고 후에 성립했으면 대항할 수 없고 그런 차이지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따로 가야 돼요. 있고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무로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 보증금과는 안 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죠. 전에 유치권은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료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인정도 않습니다. 17번 유치권은 소멸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자, 유치권 포기하면 소멸해야죠. 점유 상실하면 소멸하죠. 점유권성이니까. 목적물이 전부 멸실했어. 그럼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죠. 근데 양도했다고 소멸하지는 않죠. 유치권 따라갑니다. 5번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에 관한 겁니다. 조금 쉬었다 가시죠.